또 저희가 한 2달여 정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상승거래 비중을 딱 봤는데 60에서 한 70% 비중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년부터 현재까지 주간 단위의 변동률에서 서울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대출은 계속 막을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1층이 막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진짜 어찌 보면 분위기에 약간 그 고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1층들이 팔리죠. 그건 있죠. 서울 쪽에서 내가 1주택자인데 이걸 팔고 전월세로 갈 때 유쾌하냐는 거예요. 유쾌하지 않겠죠? 부동산 R114의 리서치 랩장님이시죠. 윤지혜 랩장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결국에는 서울에 지금 뭐 공급 부족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이게 전국적으로 수요가 오는, 그리고 이제 뭐 실수요라기보다 뭐 가수요도 막 쏠리니까 그 공급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분산도 분산이지만 그 공급마저도 안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먼저 한번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당연히 이제 공급은 많이 해야죠. 근데 공급의 환경 자체가 여의치 않은 거죠. 거기에 중요한 이슈는 재개발 재건축은 공사비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게 이제 분담금 이슈로 갔죠. 조합원들 개개인에게 강북권에 가면 집값 수준의 분담금이 발생하죠. 집값이 뭐 5억인데 분담금이 5억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각에서 우리가 한 10년을 이제 돌아보시면 이미 초고령 사회잖아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10년 뒤에는 더 고령 사회일 거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동의율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점점 더 동의를 안 해줄 겁니다. 서울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현재 시점 2025년에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 이유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에 팔아도 잘 팔리는 특정 몇몇 지역들 빼고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차도 서울시에서 뭐 신통기획이다, 지금 재건축에서 초과이익 환수제에서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하면서 각종 절차를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실상은 사실은 추진 과정에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돈 문제에서 계속 막히는 것 같습니다. 돈 문제에서 막히고, 그래서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그러면 효용성이 강하냐라고 봤을 때 효용성이 또 강한 정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서울 일대에서의 강남권을 포함한 혹은 뭐 강북권을 포함한 택지개발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으는 족족 다 입주 물량이 됐죠. 근데 지금은 둔촌주공을 예로 들게요. 12,000세대잖아요. 작년에 입주했단 말이죠. 근데 웬걸 주변에 전월세 시장 혹은 매매 시장에 큰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안정화를 못 시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반은 조합원 거였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헌집이 새집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 입주 물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에요. 보통은 3분의 1 정도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10만 채를 공급한다. 그러면 멸실된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3만 채는 원래 가짜예요. 그럼 7만 채를 공급한다라는 건 시장에서 대체로 어떤 정책을 할 때도 얘기를 안 합니다. 분명히 멸실에 대한 걸 신경을 쓰면서 공급을 얘기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특징은 멸실 물량도 꽤 상당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혹은 4기 신도시 이런 경우가 택지 개발이잖아요. 그런 곳들은 순수하게 30만 가구를 짓는다 하면 30만 가구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공급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100층, 200층 이렇게 지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급하는 양까지 또 빼면 서울의 그 무주택 가구가 절반이거든요. 한 200만 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 쪽에서 신규로 나오는 물량들이 지금 매년 입주 물량을 보시면 한 5만 가구 정도가 보통 연간 많이 입주하는 물량입니다. 거기서 멸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순수 절대치의 물량인데, 이걸 10년 동안 공급을 해야 50만 채가 되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통계청에 가셔서 이제 통계들을 보시면 가구 분화 때문에 그 50만 채가 그대로 50만 가구에 흡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만 가구가 10년 뒤에 250만 가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주택 가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형 주택을 50만 채를 공급을 해도 서울 안에서는 주택 소유율 통계에 큰 미동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니까 계속. 그렇죠. 그래서 100층, 200층 지어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데가 서울이다라는 설명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가구 분화 때문에 그 전에 그 왔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4인 가정이 둘로 네. 쪼개지면 2인, 2인이잖아요. 네. 절대 다시 합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수요가 되죠. 그렇죠. 혹은 매매 수요로 되는 거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할 수 있는 건 가구 분화되는 정도를 맞추는 정도로 보입니다. 원래 있던 무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신규 공급은 서울에서는 쉽지 않다. 실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한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100층, 200층 지을 수도 없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용산 같은 데는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용적률을 1500%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70층, 80층, 88층 이렇게 나왔던 계획을 봤습니다. 그것도 100층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100층짜리 건물에 살면 행복하냐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문제들 고려했을 때 과연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그 재개발 재건축 공급만으로 이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할 때 공사 기간도 3, 4년씩 걸리는 부분, 재개발 재건축 보통 10년 걸리는 사업들로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 의문인 거죠. 그 과정에서 그 고령 세대가 늘어나면서 동의까지 안 해주면 가뜩이나 분담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그 먹을수록 소득이 줄잖아요. 분담금은 어떻게 내죠? 그렇죠. 낼 네. 수가 없죠.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조합원들이. 근데 대출은 언제 갚을까요? 나이가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맹점에서 보면 확실히 안전자산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서울이.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거랑 딱 이게 맞는 얘기인 게 예. 지금 공급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 그런데 원래 가구 분화는 계속 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몰리는데 또 지방 사람들도 오고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서울이 막 가격이 막 다시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가끔 이제 시장을 해석하실 때 그래서 외국인 수요를 막아야 된다. 네. 서울에 집을 잡고 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평생 한국에만 사실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그 해외에 나가서 집을 살려면 네. 국가 간의 정책에서는 상호 호혜 그 그렇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을 그 규제한 거와 동일하게 해외에 어떤 분들이 나가서 집을 살 때 그 규제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외국인은 뭐 무조건 그 한국에 집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통제를 해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국가 간의 정책에서 국가가 넌 외국이니까 못 사게 해 이런 정책을 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 그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자금력 있는 수요까지 서울 쪽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글로벌 도시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될까요? 안 갖춰야 될까요? 이건 또 도시 차원에서는 갖춰야죠. 갖춰야죠. 이게 대승적인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서울에서 집 사는 건 막아야 되는 그거는 또 맞는 건가요? 두 개가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잘 조율하냐인데 상호 호혜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규제를 심하게 하면 다른 데서 우리 국민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것까지 좀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또 부동산 R114가 또 통계를 또 다루시니까 통계적으로도 지금 좀 유의미하게 좀 지난번에 나오셨던 한 2, 3월 대비 많이 바뀐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한 1, 2주 전에 저희가 냈던 보도자료 혹은 통계 이런 것들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저희가 나눠봤어요. 네. 서울 쪽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월부터 2월까지 존속됐을 때의 강남구 일대 그리고 그 사이에 해제됐었잖아요. 잠깐 한 달 해제될 정도. 때. 네. 해제됐을 때의 그 상승거래 비중 그리고 다시 묶었잖아요. 묶이고. 광역적으로 묶고 또 저희가 한 2달여 정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상승거래 비중을 딱 봤는데 60에서 한 70% 비중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 규제 전에도 상승거래 비중이 원래 그 정도였다가 규제하고 나서 70% 수준까지 쭉 올라온 거예요.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네.
그리고 용산구 이런 데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마용성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그래서 광역적으로 규제를 했으니까 그러면 상승거래 비중이 줄었을까 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송파구에서만 한 10%포인트 줄긴 했어요. 네. 그런 와중에 거래는 줄었죠. 근데 상승 거래의 비중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보합 비중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럼 하락 거래 비중 이렇게 보면 하락 거래 비중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고 이제 부동산 그 원에서 발표하는 통계, 그리고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시세 통계, 그리고 저희 부동산 알릴사에서 발표하는 시세 통계들을 쭉 보시면 규제 영향이랑 상관없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주간 단위의 변동률에서 서울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에서만 조금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하면 지금 서울만 신났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줄었는데 상승 거래율 자체는 계속 또 이렇게 된다면은 네. 결국에는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규제 때문에 막혀서 못 사는 거지, 사려는 사람들은 이제 약간 옛날보다는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럼 반대로 매도자들이 뭐 굳이 싸게 팔진 않겠다, 이걸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 예, 아닙니까? 뭐 관련 통계로 또 이제 다른 기자분들이 문의했던 게 분명히 그 1, 2월 중에 분양권 거래가 강남에서 좀 일어났는데 최근 들어선 분양권 거래가 0건이에요. 혹은 입주권 거래도 0건인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런 겁니다. 계속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입주하고 실물이 됐을 때 프리미엄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매물화되는 정도도 작고 거기에 들어오려는 수요는 여전히 굳건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얼마까지 갈 거에 대한 예측 부분에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강남권을 보시면 그 일부 단지는 평당 1억 원을 호가하긴 합니다만 평균은 한 7, 8천 정도 되거든요. 네. 평당 1억 원까지는 평균에 수렴할 수 있다 정도에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나머지 지역들도 중요한 지점은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용성, 한강벨트,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서울에서 강북권에서 분양을 하는 것들도 평당 5천을 쉽게 형성을 하는데 또 잘 팔려요. 네. 약간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의 인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받는 대출 규제가 뒤로 갈수록, 나중으로 갈수록 완화적일까 아닐까에 대한 하나의 고민. 네. 결론 나오죠? 완화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가격 2년, 3년 뒤에도 떨어져 있을까에 대한 인식에서 이미 체감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슈가 부동산에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금리라는 부분, 이자를 부담하는 것도 인플레이션 이슈고요. 취득세, 세금적인 거, 보유세를 내는 것도 인플레이션 이슈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가격에 그걸 반영해 버리거든요. 그런 이슈. 거기에 이제 공사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서울에서 평당 한 5천 정도, 강북권에서 하는 그 가격이 지금 저 가격에서 계속 유지될까에 대한 인식에서 어느 것 하나도 네. 그 가격에서 동결될 거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대출은 계속 막을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맞아요. 지금 엄청 마음들 급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 그 앞서 그 일부 영상에서 네.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두 달이면 과거의 규제지역이 총 4군데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이거든요.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해서 4개 구만 묶여있죠. 자, 여기서는 대출 규제, 청약 규제, 그리고 분양권과 관련된 규제, 세금 규제 이 패키지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별건이고요. 자, 이 부분을 새 정부가 딱 들어서서 마포, 성동 너네도 투기과열지구 딱 하는 순간 이제 대출이 막혀요. 대출 한도가 막혀요. 그래서 LTV 한 60% 수준으로 조정되고 DTI가 한 40%로 조정이 되고 DSR도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도가 줄잖아요. 원래 내가 마포구에서 저 집 사야지 하고 있다가 못 새 정부 사죠. 들어서서 규제가 딱 되는 순간 원래 통장에 한 몇 억 있는 사람 빼고는 네. 이제 더 이상 은행을 레버리지 삼아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왜 마포 성동 쪽에서 계속 최고가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걸 혹자는 뭐 강남권 수요가 풍선 효과에서 넘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원래 그쪽 수요가 자기가 막힐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못 살까봐. 네. 갑자기 3천만 원, 4천만 원이 막히면 구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DSR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얘기합니다만 은행에 힘을 안 빌리고 살려면 두 가지잖아요. 내가 원래 통장에 돈이 많거나 네. 혹은
친인척 돈을 빌리거나 지인 돈을 빌릴 수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수천만 원을 갑자기 어디서 끌고 올 수 없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러면 저 집을 사는 데까지 한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 3구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지났지만 해제를 못하고 있죠. 그럼 차기 정부에서 어떤 규제 지역을 그거 해제되는데 5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내가 이번에 못 사면 나는 저기 다시 못 산다라는 공포감이 다시 현장에는 지금 막 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1층이 막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진짜 어찌 보면 분위기에 약간 그 고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1층들이 팔리죠. 그건 있죠. 막 팔린다고 하기엔 거래량이 그 3월 거래량 거의 이제 10,000건 도달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제 잘못된 계약분 하면은 뭐 9,000건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위에 이제 한 5,000, 6,000건 수준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도 아예 적은 건 아니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엄청 과열돼 있는 건 아닌데 움직일 사람은 움직이고 있다 정도에서 해석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매도자들도 지금 안 팔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고 싶으니까 웃돈 주면 팔게 뭐 이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 시장이 추락할 때 폭락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그 1순위 수요자 설득 포인트는 지금 1주택자가 팔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1주택자다. 자, 팔고 넘어간다 할 때 과거의 대출보다 더 나오냐는 거죠. 덜 나오죠. 네. 그래서 이동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팔고 전월세로 가기에 예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전까지는 그게 유효한 방법이었어요. 아, 경기가 위축되네. 그럼 팔고 전월세로 가 있다가 잠깐 숨죽이고 있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뭐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로가 끊겨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1주택자 기준이죠. 지금 사실은 경기 인천권역은 그런 게 아직 경로가 살아 있어요. 서울 쪽에서 내가 1주택자인데 이걸 팔고 전월세로 갈 때 유쾌하냐는 거예요. 유쾌하지 않겠죠? 뭔가 자금의 문제가 있어서 파는 건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걸 팔고 갈아타려고 할 때도 과거에는 LTV만 보고 이랬으니까 뭐 집값의 한 뭐 70% 그냥 해줬잖아요. 70, 80%. 그러면 그걸 그냥 받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안 줘요, 은행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소득 대비 이걸 따지다 보니까 내가 1주택자로서 그러면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지 않는 이상 갈아타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시장에 그 나와 있는 물건들의 호가도 높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이걸 팔고 넘어가기도 쉽지가 않은 환경이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들이 안 나온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표상에서는 그럼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죠. 시장에 지금 그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나와 있는 매물들은 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데이터 상에서. 그 데이터 상에서 이게 그 원하는 가격에 나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되는 양의 60% 70%가 서울에서 상승 거래로 나오면 그 나와 있는 가격이 원하는 가격에 안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훨씬 좀 비싸게 나와 있다. 예,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에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나와 있어도 비싸다. 이게 매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매도자들이 팔고 싶다, 시장을 떠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웃돈으로 받고 팔면 뭐 이동해서 나중에 갈아타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주택자가 팔고 갈아타려는 의지치가 대부분 강하죠. 네. 그 면적을 넓히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다가 과천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과천도 지금 계속 최고가예요. 네. 경기도권의 이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성남. 성남엔 분당, 판교, 위례 이렇게 보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과천 그리고 광명 이렇게가 이제 대장인데 여기는 뭐 서울 집값보다 비싼 곳들이에요. 뭐 덜어 이제 다른 어떤 서울의 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한 사람이 1주택자에서 팔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를 또 매수하는 그런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총량의 변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팔고 또 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가끔 하세요.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와 있잖아. 공급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하세요.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 게 그건 이제 구축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축에 대한 선호가 쏠려 있는데 네. 구축에서 해결하면 돼라고 하는 건 시장을 되게 편협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젊은 층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새 주택에 살고 싶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기존 구축에서만 수요 부분들을 충당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자동차 등록 대수는 충분하기 때문에 신차를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의미가 비교하시면 없는 거죠. 중고차 그럼요.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